안녕하세요. 알텐화이씨가 만드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자, 오늘 예고 드린 대로 멤버십 강의에서는 에드루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가 에드루샤를 꼭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이런 작품은 내가 어디서 감동을 받아야 되냐, 전혀 감동적이지가 않다,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왜 미술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작가인지, 또 그렇다면 좋은 작품을 보는 그 키워드는 뭔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훌륭한 예술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구분하는 마법의 단어, 키워드 단 하나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마에서 에드루샤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분은 1937년생으로 아직도 생존해 있는 작가입니다. 미국 LA를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에드루샤, 팝 아티스트고요. 어린 나이부터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예술학교에서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만화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광고 회사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팝 아티스트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적인 시대상에서는 아무래도 이 마르셀 듀샹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레디메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에드루샤는 광고 인쇄물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잡지나 간판이나 상품에서 볼 수 있는 이 인쇄물 같은 이런 작품을 여러분, 다른 회화 작품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따뜻한 감정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나요? 그런 것을 느낄 수는 없죠. 똑같이 붓을 사용한 회화 작품인데 윌리엄 터너의 작품은 감정적이죠. 그런데 에드루샤의 작품은 감정이 하나도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차이점인데요. 이 차갑고 누가 그려도 똑같을 것 같은 이런 작품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만드는 것에 이 작품의 묘미가 있습니다. 광고 인쇄물 같은 또는 이런 텍스트를 화폭에 담아서 미술관에 전시를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이전 추상표현주의에서 뭔가 갈증을 느낀 팝 아티스트들은 미니멀리즘 조각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만화책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앤디 워홀은 또 상품, 그리고 실크스크린, 인쇄물 찍어내는 그 방식에 대해서 영감을 얻었고요. 또 에드루샤 같은 경우는 인쇄물에서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이 텍스트, 글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시점의 눈으로 이런 작품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흔한 일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런 시도들은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팝 아티스트들이 보여준 이 시대적인 경향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이전과는 다른 미디어의 시대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시대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들의 작품에서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독창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작품을 구분하는 마법의 단 하나의 단어가 바로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이라는 것이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아트페어장에 가서 우리가 흔히 보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일반 관객들입니다. 아,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 아니야? 이런 스타일이 대세지? 난 이게 좀 예쁘네, 이게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구입하기도 하죠. 자, 이 독창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관점으로 이 미적인 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술에서 미적인 아름다움이란 어떤 시각적인 비율, 조형성, 아름다운 컬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술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겪는 일들이 있죠. 미술관에 갔는데 또는 아주 좋은 갤러리, 유명한 갤러리에 들어갔는데 전혀 이해도 되지 않는 작품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어떤 감동도 받지 못했고 또는 추하다고 느끼기까지 했는데 왜 이 작품에서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던져줍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했고 새로운 생각을 던져주고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생각, 의식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이 독창적인 작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이 박람회, 미술 박람회, 아트페어가 굉장히 흔하죠. 곳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작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느끼는 건데 누가 오리지널이고 누가 가리지널인지 모르게 비슷한 작품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누구 것을 따라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서 그 계보에 의해서 레퍼런스에 의해서 작품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다른 선지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리지널리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미술 사조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미술대학 갈 것도 아니고요. 미술 평론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미술사를 줄줄 외웁니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미술 애호가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가들만큼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죠. 그 의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책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미술 잡지의 평론가들의 평론 글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술관 전시를 통해서 이 전문가의 의견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하고 전문가를 상당히 의존을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서 이 의사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그젬플을 들자면 인상파가 있잖아요. 인상파전이 처음에 열렸을 때 정말 미술계에서 저명했던 평론가들과 이런 추한 그림을 우리 갤러리에서 걸 수가 없다고 밖으로 나가라 하고 쫓겨나기까지 했죠. 그 당시에 살롱전에서 상을 받았던 작가들은 우리 기억 속에 지금 남아있나요? 오히려 그 당시에 낙선했던 낙선 작가들, 마네와 모네 같은 그런 작가들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죠. 그리고 그 작품들, 그 작가들을 그 시대를 대표했던 시대성을 가진 작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가들에 대한 작품성을 평가하는 것은 작가가 작고한 후에 한 100년은 지나야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고한 지 100년이 지나지도 않은 작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작가는 정말 훌륭해, 이 작가는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스탠다드 기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답에 가깝게 작품을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이 예술 작품의 독창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죠. 작품성과 시대성과 대표성입니다. 이 작품성은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독창적일 수가 있고요. 또는 형식, 표현하는 방식이 독창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이 사회나 어떤 미술 밖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던 간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리가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면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꼭 빠지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작가가 몇 년생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또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떤 인종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는 이 작가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보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이 사람이 살아온 어떤 백그라운드들이 이 작품과 이 작가의 개연성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시대가, 내가 그 시대를 예를 들어 뭐 군부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살았다, 또는 어떤 공산주의 독재에 의해서 내가 탄압받았다, 어떤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이 작품이 그런 개연성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와 작품과 나의 삶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단순히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때 살았다고 해서 탄압을 받지 않았는데 탄압이고 나는 저항적인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개연성이 너무나 떨어지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무조건 훌륭하다, 맞다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의존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 작품은 몇십 년 정도는 어떤 미술계의 파워에 의해서 값이 비싸지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각광받을 수 있지만 100년, 200년 후에까지 그 명성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중국의 컨템포러리 아트를 보자면 실제로 중국의 4대 청원왕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 문화혁명 시대에 그 천안문 사태가 있었잖아요. 티난먼, 그 장갑차가 데모하는 사람들을 그냥 쓸고 깔고 지나가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술가들이 정말 많이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그분들이 공장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가 바로 취주바 798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798. 그래서 그 798이 굉장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굉장히 떴죠. 단순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기를 겪었다고 해서 그 작가들이 뜬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시대상,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들과 실제로 그 예술가들의 경험치, 그런 것들이 개연성이 있게 함께 맞물려 있고 그것을 작품으로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해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개연성을 좀 따지기 위해서 사실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작품들과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 스타일의 작가가 있다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 작가가 앞선 작가나 다른 작가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작가들과 또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찾아 들어가야죠. 그리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개선해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됩니다. 자, 민중미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민중미술이 지금 각광받지 못하고 미술관에서 이렇게 소개가 안 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민중미술이야말로 이 시대적인 그 사건과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시대성을 잘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예술 바깥에 있는 이야기, 이 시대적인 이야기를 예술 안으로 끌어들여 와서 이 예술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백그라운드를 표현한다고 해도 예술 안에서 어떤 점이 새로우냐, 어떤 점이 이전 시대와 달랐느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시대적인 상황을 묘사한다면 그것은 사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민중미술을 하는 작가라고 할지라도 예술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훌륭한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훌륭한 예술작품은 반드시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이 독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작품성, 시대성, 그리고 대표성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도 좋은 작품 많이 감상하시고 미술 투자로 부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